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는데 저 혼자 되게 친절을 많이 베풀고 이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 서운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는 그게 부담스러웠을 수 있겠구나. 내가 해외를 보내주고 막 교육을 막 몇천만 원짜리를 해주는 게 이 친구는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나는 얘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해서 해줬는데 얘가 퇴사를 했어. 와, 그럼 저는 혼자 또 피해망상이 생기는 거야. 와, 내가 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퇴사를 해? 그러면서 저는 그 착함의 무게라는 단어가 지나고 나서 나무에 꼭 10의 물을 다 주지 않고 1의 물만 줘도 잘 자라는데 저 혼자 10을 주고 막 썩힌 거예요. 그런 경험치를 또 샵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면서 느끼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착함과 친절이 무조건적인 건 아니구나. 상대가 원할 때 그게 이루어져야 서로 합이 맞는 거지. 이 사람이 원치 않는 친절을 베푸는 거는 이 사람한테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제가 하는 사업이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돼요. 굳이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써가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니까 저는 되게 행복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관계의 문법, 다정함은 최고의 생존 전략.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착함이나 다정함은 때로 약점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가님은 다정함이야말로 끝까지 지켜야 할 태도라고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결국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난 그녀의 이야기는 관계에 지친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를 제시합니다. 스스로의 리더십을 평가하자면 다정한 리더십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적합할까요? 다정한 것 같아요. 그 뒤에는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다.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떠올릴 때.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랑 더 많이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좀 바쁘셔서. 근데 할머니가 항상 샵에 가끔씩 놀러 오실 때 가방에 사과랑 배랑 연세도 많은데 그거를 잔뜩 넣어서 머리하러 오실 때 이렇게 다 손수 깎아가지고 과일을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가고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언제 몇 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랑 태어났을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네네네. 왜 부모님이 안 키워주시고 이혼하시기 한참 전이잖아요.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가 엄마 아빠를 얼굴은 봤죠. 근데 막 같이 이렇게 자고 같이 있고 같이 밥을 먹고 밥을 먹었었던 되게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생각나는 장면이 2002년도에 처음으로 엄마 아빠랑 친오빠랑 이렇게 넷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엄마가 집에서 돈가스를 튀겨가지고 옥수수랑 엄마가 그걸 해줬는데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그 밥그릇을 들고 우리 엄마가 나 이거 돈가스 해줬다고 막 밥을 안 먹고 돌아다니면서 1시간을 그 밥그릇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닌 거예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족끼리 밥을 먹었었던 기억인데 그게 너무 좋았었나 봐요.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지금은 어머니랑 사이 괜찮으세요? 응, 자주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3개월에 한 번씩은 그래도 한 번씩 머리하러 오시고 아빠는 되게 오래 안 봤어요. 아빠는 좀 오래 안 보다가 최근에 이제 아빠 차를 사드렸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네, 그게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자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용서한다기보다 나한테 내가 자유를 주자. 왜냐면 누구를 오랫동안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되게 오랫동안 아빠랑 엄마를 미워하고 살았는데 그 시간들이 뭔가 내가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자꾸 과거에 발목 묶여 있는 느낌?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자유를 줘야겠다 해서 아빠한테 이제 차를 선물하고 아빠가 또 울었죠. 너무 고맙다고. 왜냐면 기대도 안 하셨는데. 근데 저도 다른 집 자식들처럼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이렇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은 대표님을 어렸을 때 키워주지도 않고 기저귀 한번 갈아주지도 않고 분유 한번 안 타줬는데 그렇게 차를 사주고 스스로가 부모님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의 행복을 위해서. 왜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고 싶지 않고 막 내가 이 사람들을 계속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랑 결이 안 맞는 거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 1부터 100을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1, 2, 3, 4, 5 이렇게 차곡차곡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100부터 거꾸로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50부터 경험을 하는데 저는 되게 다양한 그 경험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왜냐면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랑 만약에 싸워요. 그럼 그때는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 같잖아요. 내가 얘랑 싸웠고 막 이 친구랑 뭐 이렇게 됐고. 근데 사실 지금 36에 돌아보면 그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랑 잠깐 싸웠던 게 인생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점이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제 인생을 흔들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깨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힘든 일이 일어나도 이게 내가 오래 끌고 가야 되는 일인가?
아니면 지금 빨리 생각하고 털어서 가야 되는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좀 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내가 오래 고민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나한테 이런 거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면 사실 많은 힘듦이 있겠지만, 뭐 제가 사람들의 힘듦을 내가 이만큼 겪었으니까 너의 힘듦은 작아, 이게 아니고, 지나고 나면 진짜 다 먼지 같은 일이고, 내가 그때 뭐 그걸로 왜 이렇게 힘들어 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정 노트를 쓰거든요. 감정 노트에 오늘 만약에 제가 힘들었었던 일들을 다 적어요. 그러면 그걸 2주 정도 적거든요. 그러면 첫날은 한 5장 나와. 근데 2주 차에 똑같은 내용으로 쓰다 보면 2줄도 안 써요. 귀찮아. 그거조차가 힘들지가 않은 거야. 이미 거기에 감정을 다 털어내니까. 근데 그런 거를 계속 학습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좀 연습하다 보니까 제 감정 컨트롤 하는 것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웬만한 거에 화가 나지도 않고 오래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작가님이 해주신 말씀에서 너무나 공감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1에서 100까지의 난이도를 살면서 누구나 다 만나는데 그걸 순차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역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랜덤으로 그냥 막 만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1, 2, 3 막 이렇게 가다가 이제 10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40, 50이 나와버리면 그럼 진짜 힘들지. 견디지 못하고 못하지. 예,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주변에 보면 어렸을 때 되게 잘 살던 친구들 있잖아요. 막 좋은 집 살고 잘 살던 친구들이 부모님이 갑자기 망해서 힘들어지면 못 일어나죠. 잘. 못 일어나고 엄청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제 기준에는 저는 아예 그런 거를 경험조차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야, 왜 뭐가 힘들어, 그냥 다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어렸을 때 1부터 5까지밖에 안 경험해보니까 20만 와도 너무 힘들어서 이게 좀 무너지는 친구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마지막 부분에 감정 컨트롤 얘기를 해주셨어요. 감정 일기를 쓰신다. 그래서 똑같은 일에 똑같은 감정, 힘든 감정이 들어도 첫날 쓸 때는 막 한 5장 나오는데 2주 뒤에는 똑같은 일이어도 한 2줄도 안 나온다. 감정 컨트롤을 누가 잘하냐 못하느냐가, 내가 원하는 삶, 저는 성공을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정의를 합니다만은, 거기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갈 수 있냐 없냐, 그리고 그 감정 컨트롤의 정도에 따라서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런 걸 결정짓는 결정적인 그 변수라고 보거든요. 감정 컨트롤하는 게 그게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전 되게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저는 사람들한테 해보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되게 힘든 자리고 위치긴 한데, 이 사업을 하면서 감정 컨트롤이라는 것도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제가 아까 하고 싶은 거에 그걸 했잖아요.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의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고객을 대하거나 사람을 대하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에서 점점 멀어지는 걸 느끼면, 그러면서 기회가 준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살면서 꿈노트나 이런 걸 적을 때 묘정, 너가 가장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제 감정과 제 기분과 저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거, 이게 일단 1순위. 그게 돼야 나머지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싶고 재밌고 즐겁고 뭐 사람을 만나고 싶고가 되는데, 내 기분이 안 좋고 다운돼 있고, 막 오늘 제가 만약에 뵀는데 막 우울해 있고 하면 저 사람 에너지 왜 저래?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잖아요. 근데 막 밝은 상태에서 컨디션이 좋으면 또 좋은 기회가 또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감정 컨트롤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작가님이 책에서 착함에도 무게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막 진짜 치열하게 사업하고 할 때 나는 정말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으나 그게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만만함으로 변질돼서 다가가는, 그래서 상대방은 그게 무례함이라던가 혹은 뭐 그런 걸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정말 사업을 하게 되면 수도 없이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이게 연인 사이를 비유를 해볼게요. 남녀가 만나요. 근데 여자가 남자한테 헌신을 하는 거야. 와, 나는 너한테 밥도 차려주고 너 시간에 맞추고 난 모든 걸 너한테 맞추는데, 이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아.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 이 사람은 그냥 아니야, 나 밥 안 차려도 돼, 나 혼자 차려 먹으면 돼. 성향이 다른데 내가 이거를 해놓고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나 혼자 서운함이 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대화를 했는데 싸움이 된 거야. 오빠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잖아. 나는 오빠 밥 차려주는데 오빠 나 안 해줬잖아. 나는 오빠 데리러 갔는데 오빠 나 데리러 안 왔잖아.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밥을 차려달라고 하거나 데리러 와달라고 하거나 바라지를 않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조차도 이제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럼 해주지 마. 내가 해달래? 그럼 이 사람은 해주고도, 내가 100개 이제 친절을 베풀고도
돌아오는 말이 누가 해달래?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라는 말을 듣고 또 자기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제가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는데 저 혼자 되게 친절을 많이 베풀고 이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 서운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 친구는 그게 부담스러웠을 수 있겠구나. 내가 해외를 보내주고 막 교육을 막 몇천만 원짜리를 해주는 게 이 친구는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나는 얘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해서 해줬는데 얘가 퇴사를 했어. 와, 그럼 저는 혼자 또 피해망상이 생기는 거야. 와, 내가 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퇴사를 해? 그러면서 저는 그 착함의 무게라는 단어가 지나고 나서 나무에 꼭 10의 물을 다 주지 않고 1의 물만 줘도 잘 자라는데 저 혼자 10을 주고 막 썩힌 거예요. 그런 경험치를 또 샵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면서 느끼고 나서 아, 내가 생각하는 그 착함과 친절이 무조건적인 건 아니구나. 상대가 원할 때 그게 이루어져야 서로 합이 맞는 거지. 이 사람이 원치 않는 친절을 베푸는 거는 이 사람한테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제가 하는 사업이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돼요. 굳이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써가면서 막 나를 희생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니까 저는 되게 행복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서운한 사람도 없고 저도 서운한 사람이 없고 그거를 좀 깨닫는데 좀 몇 년 걸렸던 것 같아요. 관점의 전환. 먼지처럼 가볍게 그러나 깊이 있게. 우리는 가끔 눈앞의 작은 불행이 인생 전체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책에 보면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이든 간에 매일 매출과 또는 뭐 조회수 같은 것들 이런 숫자에 사람인 이상 휘둘리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가님이 정의하는 성공의 깊이는 뭘까요? 저도 아무래도 SNS를 하다 보니까 막 조회수, 뭐 댓글, 뭐 팔로워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그게 떨어지면 아, 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걸 더 해야 되나? 이런 압박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그 유체 이탈 같은 걸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고요? 유체 이탈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 카페를 막 찾아서 유체 이탈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자각몽 알아요? 꿈속에서 내가 꿈인 걸 인지하고 하는 그런 거를 꾸면 삶의 질이 높아진 어떤 유튜브 뭐 알고리즘이 글로 갔어. 그래서 그거를 봐서 막 그게 잠들기 직전 렘수면 상태일 때 내가 이거를 막 이렇게 유체 이탈한다 하면 이렇게 뭐 유체 이탈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참 했는데 안 됐죠, 당연히.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유체 이탈이 된 거예요. 됐다고요? 됐어요. 일부러 그날도 시도를 한 날이에요? 살짝 시도를 했는데 되게 피곤했었던 날인데 진짜로 진짜로 이게 됐었어요. 그게 꿈일 수도 있어요. 유체 이탈이 아니고 꿈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되게 피곤한 날이었는데 유체 이탈 또는 생생했던 꿈. 그날 자고 일어났는데 보라색으로 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누워있고 내가 이렇게 훅 올라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몸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어디를요? 1층 아파트 내려가가지고 편의점도 갔다 오고 막 편의점은 왜 갔나요? 그냥 한번 다 궁금해서. 근데 궁금해서? 유체 이탈을 했는데 막 영혼이 문을 타고 나가진 않더라고. 그건 안 되고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돼요? 네. 날아다니지 않아. 걸어 다녀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한 유체 이탈은 그랬어요. 몽유병 아니었어? 모르겠어. 아니 하여튼 그거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이게 유체 이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러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이러다가 내 몸을 잃어버리면 내가 이렇게 떠돌이가 되겠구나 생각해서 식물인간이 되면 안 되니까 빨리 들어갔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그날부터 갑자기 핸드폰을 보는데 핸드폰 안에 있는 세계가 그냥 이 네모난 세계 안에서 이게 실제로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것들인데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유체 이탈을 한 날. 그래서 그때부터 뭐 조회수가 뭐 많이 나오든 뭐 팔로워가 떨어지는 내가 여기에다가 자꾸 집착을 하니까 더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위축되고 더 할 수 있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것도 못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디에 가치를 줘야 될까 했을 때 내가 행복한지 이게 시간이 지나도 가치 있는 일인지 이런 거에다 초점을 두다 보니까 저의 성공과 이런 게 숫자나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얼마나 이타적인 마음으로 내 꿈을 이뤄가고 있는지에 그 목적이 생겼었거든요. 아마 SNS를 하는 분들은 다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한번 깨우치는 시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되게 편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되게 좀 진정성 있는 삶을 살자. 이런 보여지는 삶, 막 가식적인 삶,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그냥 이런 사람으로 진짜 나만 알면 되니까, 나랑 내 주변 사람들만 알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해온 것 같아.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전략.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죠. 오늘을 버텨낸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김묘정 작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화려한 전략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강력한 진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 인생이라는 아카이브의 주인공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놓지 않아준 내 자신이겠죠. 에세이가, 작가님의 에세이가 어떤 분들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또 내 인생에만 또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 또 나야? 왜 또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분명히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때문에라는 단어를 덕분에로 바꾸면 인생이 그렇게 우울하지만은 않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 버킷리스트 중에 제 책을 쓰는 게 버킷리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이런 일이 생겼네? 이거였는데 오히려 좋아. 저희 그 마이오 구호도 그거거든요. 마이 오히려 좋아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거 나중에 책에 내면 되겠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거 잘 극복해서 책에 또 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바꾸고 그거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네? 그거 덕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할 일들이었는데 그 일 덕분에 내가 이렇게 또 한 단계 성숙해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 되게 많이 저를 바꿔나간 사람인데, 그런 힘든 시간 속 뭔가 터널 속에 있는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내 인생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다닌 것도 봉사활동 다니면서 내가 되게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니까 저는 불만이 잘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좀 읽고 뭔가 에너지를 얻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봉사 한지는 꽤 오래되셨을 거잖아요. 오래됐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소아마비셔서 손 한쪽을 못 쓰시는데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막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도와야 되고, 지하철에 할머니들 짐 들고 다니면 너가 가서 들어줘야 되고, 버스 사람들 자리 양보해야 되고, 이제 엄마가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시선 이런 부끄러운 거 아니고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막 사람들이 장애 있는 분들 보면 좀 다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덴비라는 브랜드 하면서 1억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기부. 그 브랜드를 런칭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계속 뭐 5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고아원에 바닥공사를 해야 되면 그럼 바닥공사 해주고, 그러니까 돈으로 기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진짜 필요한 거 있잖아요. 창문이 고장나서 그럼 창문을 고쳐주고, 뭐 애들 학원을 다니고 싶대 그럼 학원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또 그것도 저 어린 시절의 묘정을 바라보면서 뭔가 저를 위로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되게 저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처음에 쟤 뭐 또 착한 척해, 뭐 봉사활동 뭐 그런 척해 하는데 그거 이제 18년 정도 하니까 이제 인정해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망한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죠.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도전해보고 싶고 나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께 생각보다 너는 더 강한 사람, 이 책의 저자로서 마지막으로 그런 분들께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딱 전해주시면서 오늘 디아카이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곁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랑 있다 보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하게 되는데, 계속 주변에 난 할 수 없어 하면 계속 그거를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해도 자기가 마음 한 단어 고치는 거가 돈 드는 거 아닌데, 한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딱 3개월만 감사일기 쓰면서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김묘정 작가를 통해 강함이란 부서지지 않는 철갑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손길임을 배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일이 사실은 먼지처럼 가볍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노트에 적힌 작은 감사 한 줄이 훗날 거대한 기적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디아카이브, 저는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